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대본을 좀 더 숙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디지털 코론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코론존의 1편인 메타버스를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궁극적인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정만 생각하고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코론존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교황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사망해서 이 디지털 코론존이라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교황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말라키 예언입니다. 이 성말라키 예언은 교황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황청이죠. 여기서도 엄청 유명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봉인되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열었던 건데, 이 성 말라키 예언에서 112대 교황까지만 나오고 그 뒤에는 없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그는 저 그리스도다 라고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서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이 112번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베네딕토라는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교황이 있어서 예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디지털 코론존 같은 경우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라고 가정하에 들어가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이 성 말라키 예언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카톨릭이죠, 박해를 받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가 무너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도시는 과거에는 로마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확대돼서 전쟁, 그리고 종말적인 파멸,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러, 내전, 그리고 심지어 전쟁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코론존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교황이 죽은 사건에 대한 의미를, 글로벌 리스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적 권위의 붕괴를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종교적 권위에 대한 붕괴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들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 이걸 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죽음은 새로운 전환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해이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분쟁,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밴쿠버에 그 8명의 사람을 죽인 그 교통사고도 있고요. 이거 제가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칼부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막 차사고, 그리고 산불, 방화, 테러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황이 죽은 거에 대한, 교황에 대한 세력이 약해진 거에 대한 해석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융 세력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를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 세계 종교 통합입니다. AI가 모든 기반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마저도 진행을 하고, 경제마저도 진행을 하고, 생활, 식습관까지 전부 다 얘네가 통제를 합니다. 로브맨님 영상을 보고 디지털 코론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교황의 죽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점점 더 TV 이 교수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AI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교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거를 폭로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적그리스도는 AI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유대교에서 AI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못 박아놨고, 이게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코론존에 대해서 제가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이 채널 분들을 이야기해드린 거고, 그리고 저 또한 이 영상을 보면서 디지털 코론존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코론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디지털 코론존에 대한 정의, 이거는 제가 뒤에다가 자료를 띄워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세상이 먼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만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이 정의를 제가 알려드리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코론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교황이 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고찰 같은 것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종교로 통합합니다. 이게 이들이 지금 세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랑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전이 있고요. 유럽은 지금 현재 러시아랑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완전 나가게 됐고, 가장 위험한 곳은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한, 중국, 미국 내전.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연결돼 있죠. 그리고 중국이란 대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른 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게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미국의 대리전입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이랑 친해가지고 미국한테 밉보였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랑 친해지려고 했던 인도를 잡아가지고 다시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파키스탄을 가지고 인도를 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절대적으로 패권국이나 어떤 세력 같은 거를 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에너지 수급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에 오늘 항구에서 엄청난 폭파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이게 격상이 되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곳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아래로 가라. 경북, 경남. 근데 이게 적과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로 나갈 것인지.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일본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만이랑 중국이 전쟁하게 되면 참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러시아랑 전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나라는 이제 자연재해나 그리고 전쟁의 위험성이 없는 나라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헝가리 추천드립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보통 2주에서 3주 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교황이 취임됐을 때, 이때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달에 9월달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땐 농업이, 재배, 수확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전쟁을 하게 되면 재배랑 수확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가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잘 봐서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코론존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쟁 후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들이 전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쟁은 질서를 파괴,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WEF 아젠다가 이겁니다. 혼돈 속의 질서를. 이게 그들의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새로운 질서에서는 AI를 통해서 금융, 디지털, 사회, 그리고 화폐 전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를 배제하고 리플이나 헤데라, 스텔라 같은 거 쓰는 그런 금융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이 24시간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실물이 이제 RWA로 해가지고 토큰화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디지털 사회 같은 경우는 AI, CCTV, 그 다음에 15분 도시, 그 다음에 이제 IOST라 해가지고 이제 사물 인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에어컨 틀 때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 자동으로 틀게끔 진행하는 거, 그리고 화폐 전환 같은 경우는 CBDC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AI가 도입이 되는 거고, 이 AI로 인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거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황이 좌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제 트럼프랑 같은 라인이다. 그리고 교황이 JP모건한테 있는 그 금융권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교황은 좌파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CBDC를 원했고, 그 다음에 ESG, 그 다음에 착한 금융, 이런 것들을 아젠다를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이것까지도 옹호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제가 공부한 관점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입들을 왜 했냐 보시게 되면 경제윤리랑 그 다음에 종교윤리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CBDC랑 ESG, 착한금융, 성소수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AI가 이것을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교황이 공백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인간 세상의 신의 대리자, 그게 교황입니다. 이 교황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의 대리자가 나옵니다. 그게 AI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사망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의 대리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딥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 GPT랑 이 대화를 한 거를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챗 GPT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학습을 계속 시키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 토론을 통해서 얘가 대답을 해준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논문이라던가 어떤 뭐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만들어낸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디지털 코론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라키 예언에서 말한 마지막 교황, 그리고 세상 끝에서 나타난 붕괴와 분열, 이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 게 코론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론존이라는 뜻은 고대 오컬트 마법 체계에서 코론존은 혼돈, 환각, 분열, 거짓, 유혹의 영,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는 존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AI가 나와가지고 진짜 가짜인지 구분 못하게끔 만들고 있고, 딥페이크도 나오고 있고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없고 그런 분별된 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실과 가상,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 못하게끔 계속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추천 알고리즘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탄적 혼돈의 시대에서 양떼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위장된 지도자가 나온다. 그게 바로 AI입니다. AI와 하나가 된 세계의 얼굴, 진리처럼 보이지만 전부 감시와 통제 구조로 뛰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디지털 유혹 속에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생각을 만들고 어떤 대본을 쓰고 창작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본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대본 수정부터 시작해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착안하는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답을 원해서 AI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말라키 예언에서 AI가 미혹의 영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AI라고 아예 못 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CBDC가 들어오게 되고 통제가 들어올 텐데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대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되고, CBDC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추적성이 없고 CBDC 같은 경우는 추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소유가 누구도 가능하지만 CBDC는 계정 정지와 함께 사용처 제한, 기간 설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CBDC는 기본소득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CBDC가 결국에는 통제가 된다. 그리고 소비 촉진이다. 그리고 소비 촉진하게 되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통제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여기 정확히 적혀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CBDC는 디지털 감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CBDC가 왜 자꾸만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이 죽었고 디지털 코론존이 시작이 될 때 핵심인 것은 CBD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뒷부분에 차차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KYC 인증, 신원 인증을 해야 되고 세금 보고 의무를 강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드 운영자가 테러 자금 관리자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차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비트코인 노드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할 수도 없고 익명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노드 관리자들을 이제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면 노드 관리자가 없게 되면 중앙화된 비트코인은 이제 해킹으로서 위험 수단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않더라도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노드 관리자로 등록을 해놓고 블록체인 상에서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안전하게 익명성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암호화폐는 어떤지에 대해서 얘가 알아서 분석해 주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검열의 저항 그리고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약 활용도가 있긴 하지만 중앙화 논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네로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거래 추적 불가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규제 위험에 존재가 있다. 지금 모네로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에서 거래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네로 관련된 이런 코인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지캐시 그리고 호라이즌, 이들은
익명성 코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익명성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그레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전 나스닥 회장이 만든 신탁 회사인데요. 이 얘네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G캐시입니다. 아무래도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G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거는 모네로지만 어느 정도 내가 법이랑 그리고 국가 안에서 타협을 하시게 되면 G캐시를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네를 추천해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국제 송금망으로 이미 진행이 됐고 ISE00 불돌 연동으로 진행이 돼서 CBDC 체계 일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몰수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기업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리플이라던가 스텔라 루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코인을 가져가서 안정적으로 보관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비트코인은 소량으로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드 월렛입니다. 이건 개인 지갑입니다. 제가 개인 지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드리는데 이 개인 지갑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금고고 여러분들의 돈줄이기 때문에 개인 지갑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갑을 무조건적으로 분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지갑, 그리고 스텔라 루멘 전용 지갑, 그리고 빅버스트 월렛 지갑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덱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래소 밖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고 이 프라이버시 기술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PN부터 시작해서 토르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 화폐, 지역 커뮤니티 P2P 네트워크 준비, 이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상추를 심는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뒷부분에 얘기해 드릴 건데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자, 그래서 이 정부가 이렇게 계속 규제가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수한 다음에 하드 월렛, 종이 월렛으로 자금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 보유 강조, 그러니까 실물 자산처럼 보유를 하고 거래할 때는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최대한 적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바이노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던가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올라갈 텐데 그때 이런 것들로 거래를 해라.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를 해라. 대신에 비트코인은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OTC 거래를 해야 됩니다. P2P, 그러니까 가게, 일반 사람들이 진행하는, 개인 사업자가 진행하는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걸로 거래하는 게 안전합니다. 노드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노드 운영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뒤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CBDC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챗GPT 답변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일부만 맞고 본질은 중단이 아닌 재정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에 하원 의원들이 CBDC 금지 법안 발의를 했다. 그래서 하원을 통과했는데 아직 법률안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상원도 통과해야 효과가 발휘된다. 근데 지금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도매형 CBDC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가 도매형 CBDC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도매형 CBDC는 포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이 도매형 CBDC를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안 할 뿐이지 다른 나라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노골적인 통제 모델 대신 보이지 않는 통제 구조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독재에 반대한다는 포방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IRS라는 이 국세청입니다. 2024년도부터 $10,000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신고는 무조건적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개인 거래 내역 추적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P2P 거래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블록체인 감시 기구를 자금을 투입했고 실시간으로 온체인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도 지갑 주소로도 인적사항 정보 유출 가능한 보고서가 다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 탄압의 명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CBDC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말은 그럴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감시 체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질적인 전략은 통제는 민간을 통해서 한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블랙록에서 서클을 투자했고 서클에서 지금 USD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테러 자금을 USDC로 사용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을 때 자금 통제를 했었고 USD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금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 파트너를 통한 간접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드나우도 실시간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고 페이팔이 만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 다 추적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하지 않을 뿐이지 민간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새 질서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CBDC를 전체 통제 모델로 밀고 나갈 때 미국은 자유를 앞세운 기술 통제 모델을 설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둘 다 믿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린 거고, 제가 자꾸 미국을 응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이유가 일단은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줍니다. 이 중국이 주도하는 CBDC 위안화 같은 경우는 대비할 시간도 안 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만들어낸 신시대 새 질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감시 구조는 이렇게 실제로 작동한다.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것과 결합을 하게 될 거야. AI 패턴 인식, 누가 언제 이 시간대에 거래를 하고 있는지 지갑 주소를 추적할 수가 있는 게 디지털 아이디가 연동이 되면서 디지털 아이디가 없이는 절대로 지갑 생성을 할 수 없고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만들 거고, CBDC랑 스테이블 코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 아이디도 지금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파이법 있냐,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불변성이라는 장점 대신 모든 거래가 전 세계에 공개된다. 그게 블록체인 자체가 공개 장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지갑 하나가 밝혀지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 가능하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좌 주소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르게 옮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제를 안 당하게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체가 감시 기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르나 VPN으로 어느 정도 숨겨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로그인의 패턴, 그다음 키 입력 딜레이 이런 것들로 AI는 너를 프로필링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패턴을 읽어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이 딥시크가 어떤 개인정보까지 가져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타자 치는 속도, 그리고 이제 맞춤법 이런 것들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패턴을 확인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패턴화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금화는 정부 손안에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실제 생존 자산인 식량, 연료, 집세 등으로 바꾸려면 결국 오프라인 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도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안정화되게 납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도 어느 정도는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인해 줄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우려스럽게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트랜잭션 섞기, 이거 토네이도 캐시입니다. 이거 토네이도 캐시를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 국가가 볼 수가 없습니다. 믹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모네로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갑 계층의 분리, 장기 보관, 소액 거래, 지갑 분리,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겁니다. 나노 레저는, 그리고 개인적인 하드 월렛, 이것은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개인 지갑, 그러니까 일회용 여기다가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고 이걸 폐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제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셀 네트워크 이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게 자급자족한 형식으로 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북미,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추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적혀 있고, 그나마 좀 안전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아이디, 통화, 에너지 소비까지 다 통제되는 디지털 감옥으로
구축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물리적 감옥이 아닌 디지털 감옥의 완전체, 모든 국가는 중국식 모델을 조용히 벤치마킹 중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한국도 엄청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디지털 암호화폐 강제 도입했다가 반발로 통제 강화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 CBDC를 진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다른 것들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랑 아랍 같은 경우는 디지털 아이디를 빠르게 도입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엠프리치 여기 이거 프로젝트 중국, 홍콩, UAE, 태국 등이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주요국 같은 경우는 중국 지원 아래 감시 카메라를 먼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CBDC를 시스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CBDC 이게 실패를 하자 현금 인출을 지금 계속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는 여기 굉장히 자유롭고 성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외압으로 인해서 통제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통제를 누가 하고 있냐? IMF입니다. AI 감시를 속이는 방법 좀 알려줘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알려준 게 이겁니다. 랜덤 브라우징.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특정된 사이트가 있고 특정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무시해라.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진행을 해라. 그리고 일관된 시간대를 활용해라. 그러니까 보통 루틴이 뛰잖아요. 사람들이 회사를 가고 퇴근을 하고 쉬는 시간에 뭐 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내라는 거예요. 막 새벽 4시에 일어났다가 막 1시에 일어났다가 막 갑자기 12시에 다른 걸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허위 검색, 가짜 지갑 생성. 그러니까 제가 관심도 없는 것들을 계속 검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 화를 시키는 것들을 패턴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지갑 생성.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해보고 갑자기 지우고 이것도 해보고 지우고 하면서 이 AI가 저에 대해서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실생활 카드랑 계좌는 분리하되 프라이빗 거래는 따르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다른 곳에서 진행하지만 이제 합법적인 게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품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프라이빗하게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이 글이 전부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좀 더 찾아보면서 어떤 정보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찾은다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네로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네로를 사는 방법들이 이제 이 챗GPT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덱스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탈중앙화여서 KYC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비트코인을 넣고 이제 모네로를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지갑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2P 텔레그램방 여기 뭐 IRC 거래방 들어가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배제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채널 직접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은밀하게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제 비트코인을 빠르고 익명에 가깝게 쓸 수 있는 레이어 2 솔루션인데 지갑을 쓰는 거랑 채널을 직접 여는 거와 보안과 익명성에서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채널 로드를 만들게 되면 직접적으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물건 사고 파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니모니 카드 이런 것들 적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유럽 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미국은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얼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감시국이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남미 혼돈성의 자유 그러나 외압이 존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좀 안전한 나라이긴 합니다. 외압이 강하다라고 한 게 정부 입김이 세기 때문에 외압이 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법정 화폐를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도 떼지 않고 화폐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통제를 가하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케냐나 우간다, 남아공의 일부 도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이지리아 안 되고요. 여기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요. 대부분 다 이 중국 감시 시스템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위험입니다. 한국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진짜. 그리고 중국은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점차 위험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이 정말 많더라도 이제 이 감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중국과 밀접하게 되면 결국에는 생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동유럽,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는 중위험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러시아도 위험합니다. 러시아도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유럽에서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제가 헝가리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 헝가리는 EU 시스템의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를 도입하는데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2대시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아이디로 지금 결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뭐 EU의 압력과 나토의 연계로 결국엔 수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나중에는 케냐나 우간다, 남아공 이쪽 지역에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생존 가능성이 높은데 안심통 도피처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헝가리, 남아공, 조지아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경제가 박살났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다음에 케냐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괜찮고, 태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감시가 낮고 현금 유통이 많다고 하는데 디지털 감시는 좀 높습니다. 다만 현금 유통이 많기 때문에 진행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중국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인구가 희박하고 중앙 통제가 낮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만 긴급 대피처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가 있고 페루가 있고 베트남, 대한민국 설명해 드리면 가장 좋은 곳은 이제 제주도 그리고 봉하마을, 한국도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봉하마을이랑 서귀포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제외하고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나갈 데가 없고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면 봉하마을이나 서귀포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국가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동 경로 같은 경우는 정보를 차단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거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고 잘 정리해 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의 봉화마을, 청송마을 괜찮다고 얘기했고, 제주도의 서귀포 외곽 여기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북 무주 진안 여기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가 전라도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선과 평창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는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여기 두 군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공개 텔레그램 그룹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신원 확인을 해라.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공동체를 마련해 가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을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기 모임 같은 경우도 교환과 장터 운영 같은 것들 진행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생존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 지식방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해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터일러 OS라든가 그다음 비트코인이라든가 모네로 사용법이라든가 위장법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제가 이거 좀 더 공부해 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 분석 방식, A 지점은 식량, B 지점은 통신, C 지점은 의료.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량적인 것들을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여기 같은 경우는 통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만 통신을 하고 끝나는 그런 지역을 만들라 이거고, 의료 같은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분산을 해라. 왜냐하면 전력에 대한 문제가 보이게 되면 사람들한테 문제가 보이게 되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에는 인터넷까지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통신 키트 같은 것들도 만들어 놔야 되고, 지갑 압수가 안 당하기 위해서 종이 지갑, 뭐 다단계 지갑, 이렇게 은닉형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현금을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받으면 쌀이나 기름으로 바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시가 심화가 되면 이동의 규칙, 불규칙,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는 거나 뭐 어디 가거나 이런 것들을 규칙화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에서 생존하고 싶으면 도시를 떠나서 디지털을 위장해서 사람을 조직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공동체가 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황이 죽고 난 뒤에 이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른 GPT 대화에서는 2030년도까지 디지털 코론존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DC 그 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경제 붕괴 이것들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떡상할 때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라. 어디로 갈지, 뭘 할지, 대비를 어떻게 할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산이 있어야 되고 자산을 가지고 실물로 바꿔야 되고 일부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이 교황청에서 교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ESG, 그 다음에 SDGs, 그 다음에 세계정부론, 기후, 금융, 그 다음에 AI 윤리까지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미 교황청, 그러니까 바티칸은 UN이랑 IMF, WEF와 함께 디지털 윤리, 생체 인증 시스템까지 논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계 시민권, 디지털 공통 윤리, 그 다음에 단일 종교 프레임까지도 밀고 있었던 게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공식 체계로 넘겨봤습니다. 누가? 금융 세력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2DC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청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선종하자마자 예언상 마지막 종교에 도달했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다수 국가에서 CBDC 관련된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표가 되고 디지털 아이디도 추진하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4월 중으로 WF, UN, WHO 회의에서 라인업으로 글로벌 디지털 시스템 가속화 안건을 포함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초국가 기구 주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되는 시스템은 그냥 기술이 아니다. 윤리와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CBDC는 사용처 제한, 시민 통제고 디지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의료 결제, 교육 통합, 소외자 배제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AI 윤리 프로토콜은 AI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서 인간 교주의 기술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ESG, 기후 크레딧, 환경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국에는 소비 제한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교황이 사망하고 질서 재편에 맡겨서 지금 준비된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공백기다. 교황이 죽었다는 것은 도덕적 권위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이 공백을 AI, 디지털법, 생체 인증이 대체하려는 순간이다 라고 적혀있고 물론 제가 찾은 정보를 가지고 얘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이렇게 대본을 적어준 겁니다. 나는 XRP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해서 그럼 너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층의 하나를 이미 쥐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XRP는 좌우의 도구인가 통제 수단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스템 내부의 코인이다. 그래서 CBDC 중간 매개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중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거다. 그래서 이중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면 XRP를 통한 자산 보유도 통제되는 체계로 갈 수 있다. 그때 되면 너는 이제 KYC 실명 인증으로 묶이게 된다. 그래서 지갑 내에 XRP 수량, 자산세, 과세, 사용 제한, 그 다음에 정부 요청 시 XRP 주소도 동결 가능하다. 네 XRP는 가치 있는 자산이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너는 금을 가진 자인데 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산 XRP를 운용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보관해라. 지갑에 잠궈둔다. 하드월렛에 분산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BTC, XLM, 그러니까 모네로로 분산해서 사용한다. 만약에 XRP가 오르게 되면 땅, 금, 식량, 설비 등으로 실존적인 자산을 확보를 해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RP 보유자는 시스템 밖 생존자가 아니라 시스템 안쪽 깊이 들어가 있는 자산가라는 얘기다. 미리 알아차린 자라면 부의 급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잡아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통제될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자유인가 통제인가 둘 다 아니다에 가깝다. 통제 요소가 있다. 개발 방향을 주도한다. 거래는 모두 공개된다. 공개 원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송금 추정 연동 시도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액 중심의 송금이라면 규제 압력이 굉장히 낮다.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지갑, 노드, 덱스 등으로 자체 인프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텔라 루멘은 덱스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체 토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LM을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빈곤층 금융 접근성 향상 때문에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뭘 해도 뭐 많이 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리거나 하지 않고 기본적인 식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추적하게 되면 탄소라던가 에너지 소비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XRM은 감시 코인은 아니지만 체제 바깥의 완전한 탈중앙도 아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XRM을 최근에 스텔라 루멘을 자꾸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생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차단되거나 정부가 외화 외출을 금지할 때 다른 나라한테 생계비를 보내야 할 상황에서는 이제 XRM 가지고 P2P 랍스타 지갑을 통해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없고 현지에서 OTC로 거래 현금화 생존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있으면 물품 대급도 가능합니다. 현금 거래 추적되고 카드 계좌는 모두 차단되지만 디지털로 이 장비를 구하고 싶을 때는 XLM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XLM 덱스 안에 모네로를 살 수 있습니다. 구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 랍스타 지갑을 꼭 가셔야 됩니다. 이 랍스타 지갑.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커뮤니티 생존 교환 수단도 가능합니다. 현금 유통이 제한되고 카드 사용이 안 될 때, 그리고 정부 지출이 제한될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식량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할 때가 어떻게 진행하냐? 여기 XLM 기반으로 토큰을 만듭니다. 커뮤니티 토큰을 만들어서 서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건 정부도 볼 수 없고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랍스타가 이제 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YC 인증이 필요 없고 스텔라 덱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해서 올려드리기 좀 어려운 게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막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더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주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이 부분을 올려주시면 다 같이 공유해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 소득세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흐름은 AI 신정체제, 디지털 감시, 통제화폐, 생체 인증이 도입된다는 건 기본 소득세를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일한다고 돈을 받는 시대가 끝나고 허락받은 자만이 생존수단을 받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말한 시대는 디지털 봉건 시대 사회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계급은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소득세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소득세 같은 것들을 안 받고 그냥 자급자족하는 거죠. 뭐 백신도 안 맞고 텃밭에 그냥 기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얘네도 시골 산 쪽 막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내부 안에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만든 아젠다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가 당하는 곳에 살 건지 아니면 통제를 하지 않는 곳에 살아가지고 자급자족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층 들어가서 통제가 벗어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XRP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통제 안에 있다면 부유한 노예일 뿐이야. 가격 상승 시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된다. 거래 추적 100%다. 정부가 원하는 순간에 출처 불문명으로 자금 정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XRP는 탈중화가 아니기 때문에 계좌 동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네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네 눈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지갑에 두고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명 거래소를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하드월렛, 제가 말씀드린 거 나노레저라던가 개인 지갑, 그리고 지갑 분산화, 랍스터도 지갑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플 지갑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XRP를 현금화 시켰다면 바로 이제 토지나 금이나 비상장비 이런 것들로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리플 화폐로 만들면 세금 안 떼지 않아? 이렇게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플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거래소에서 팔면 세금이 확정된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한정하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더 익명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 지갑을 만들고 실명 거래소와 연결하는 것을 안 하게 만들고, 그다음 VPN이나 토르로 접속을 해가지고 IP 추적 방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갑마다 나눠 쓰는 전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관용 지갑, 이거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지갑이고, 자주 쓰는 지갑, 소액 지갑으로 일회용으로 생성해서 폐기하는 거고, 변환용 지갑, 그러니까 다른 코인이나 법정화폐로 바꿀 때 그 거래소 연결은 이 지갑 하나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노레저를 하나 더 사거나 다른 것들 하나 더 사가지고 이 거래소 연결로만 이걸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QR코드로 결제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이나 커뮤니티 내부용으로 거래하는 거고, 은닉 지갑, 말 그대로 고위험 자산, 이거는 절대로
보여줘서 안 되는 것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 권한 최소화, 위치, 마이크, 뭐 카메라 다 차단시키는 거고, SNS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지갑 로그 기록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현금으로, 그리고 QR코드로만 소비를 하고, 연락은 이제 보안용이 좋은 것들, 익명의 메신저로 사용하고, 고정 주소 없이는 디지털 유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결제를 할 때 있어서 이 지갑 주소 같은 경우는 계속 바꾸는 겁니다. 타일러 OS 설치, USB로만 사용하는 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입니다. 그냥 저희가 니모닉 만들고 그다음에 QR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갑 주소가 아닌 QR코드로만 진행할 수 있게끔 프린트하는 겁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동체 밖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적어놓고, 그리고 제가 이게 영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쉽게 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알려드려야 될 정보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파이코인도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잘 보시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복되게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들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디지털 코론존이란 건 통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병자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물병자리, 권력을 내려놓는다. 근데 이게 당장 진행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이 시대 안에서 막을 내리고 진정한 자유가 올 것 같습니다. 혹은 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주고 다시 억압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대비를 하고 살아남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꼭 살아남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제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은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신원 확인만 되는 사람들 위주로만 받아서 여기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